여기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노동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이름은 아리아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과의 업무적 교류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국 대표단의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 측에서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노동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한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마치 동화 같았어요. 식사 중에 한 한국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리아 씨, 혹시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와보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눈을 감으면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가 상상됐고 귓가에는 그들이 들려준 한국 노래의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저의 이상적인 파트너 국가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동료가 말했어요. 아리아,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야. 우리 태국인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태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업무에 더욱 열정을 쏟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 노동부에서 우리 부서와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고 자원했고 다행히 승낙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과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한국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어요. 그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 깊이 있는 전문성, 그리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시작이 나중에 저에게 얼마나 큰 고민거리를 안겨줄지를.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푹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순수한 동경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한국과의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호기심에 그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 우리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의 화려한 장면들과 보고서에서 본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상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아리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상사의 허락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측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점차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 상황, 이민 정책, 노동시장의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한 태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통계나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우리 태국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죠.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의 고통에 가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왜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태국의 해외 노동자 송출 정책도 살펴봤어요. 두 나라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동경은 사라지고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아리야, 조심해. 그리고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라는 상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한국 노동부의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서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한계를 느꼈죠. 실제 불법 체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직접 그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태국 식당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솜차이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저를 경계했어요. 당신이 정부 관리라고 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설득한 끝에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솜차이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는 5년 전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회사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하던 산업에서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집에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제 송금에 의지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만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순환, 식당에서 일하는 라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프라윷.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리사라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가정폭력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장 추방될 거예요. 저는 지금 그저 숨어 살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각자의 사연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얽혀 있는 복잡한 인간 문제라는 거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도 실감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열악한 노동 환경. 둘째,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셋째, 항상 단속의 두려움 속에 사는 불안한 삶.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에서 희망도 발견했어요.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고 한국과 태국 양국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고충, 그들의 희망,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을 최대한 자세히 묘사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솜차이, 순안, 라차, 프라윷, 그리고 마리사. 그들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문제라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부서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동료들은 제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리아, 내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그의 말씀에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날 이후로 저는 태국 노동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 정부와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가장 큰 딜레마는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강제 추방되었죠.
이에 대해 우리 부서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법 집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되 동시에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어려움은 예산 문제였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항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아리야, 우리도 그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국내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여러 과정에서 저는 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희망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이민 정책과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의 엄격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 제도였어요. 태국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쿼터가 너무 적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 이렇게 적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국 노동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국내 고용시장 보호를 위해서예요. 너무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자국민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태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한국에서 일하려는 태국인들에게 너무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 시험 때문에 실력 있는 많은 태국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한 태국인 노동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리아 씨, 저는 용접 기술자로 10년 넘게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이 이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기술은 있지만 언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에서는 39세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대, 5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말이에요. 이 규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42살의 뿌라퐁 씨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경험이 더 많아졌는데 왜 한국은 저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의 말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규정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동경과 존경의 마음이 서서히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왜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만드는 걸까? 우리 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을 숨기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하던 중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정책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 태국 사람들도 충분히 능력 있고 성실한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아 씨,
당신의 감정 이해해요. 우리도 이런 정책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만은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제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망은 사실 우리 태국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결국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원망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지금도 가끔 한국의 정책을 볼 때면 답답함을 느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노동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감탄하면서도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우리 태국 노동자들의 고통이 떠올랐죠. 컨퍼런스장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모두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발전의 이면에 우리 태국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통역을 통해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가끔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좋은 정책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한국 노동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일었어요. 그래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녁에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해했어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을 지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했죠. 일은 힘들고 차별도 심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태국 사람들도 한몫했을 텐데. 다음 날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하면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태국은 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외교적으로 답해야 할까? 잠시 침묵 후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나은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네,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근본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들을 정리해 봤어요. 한국은 분명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태국 노동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고 수백 명의 태국인들이 강제 출국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한동안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양측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우리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틀째 되는 날 논의는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인 취업 경로 확대,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양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컸어요. 제가 제안한 불법 체류자 사면 방안에 대해 한국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몇 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정기적인 실무자 회의 개최, 취업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그리고 소규모 시범 사업 실시 등이었죠.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되돌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로 했어요.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다음 실무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함께 노력해봅시다. 지금도 가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해결책은 멀어 보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만났던 불법 체류자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 우여곡절도 많을 거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제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어요.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자. 매일 아침 이 메모를 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도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자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조금씩이겠지만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한국인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여러분처럼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때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벤코리아는 없다고 말하는 태국인 승무원의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의 언론이 과장되었다며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을까요?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냐입니다.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한국에서 몇 년간 지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퍼졌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한입 베어 물었는데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단팥의 맛.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끈기 있게 도와줬어요. 특히 지은이라는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실수로 급식을 쏟았을 때 몰래 자기 것을 나눠줬거든요.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봄이 되자 벚꽃이 만발했어요. 학교 앞 길가에 늘어선 벚꽃나무 아래를 걸으며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미소 지으셨어요. 아가야 예쁘지? 우리나라의 봄이란다. 그 말씀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발전된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과 함께 작별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때 받은 편지들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한국과 태국을 잇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작은 꿈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진로를 고민하다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 승무원이 되자. 한국과 태국을 오가는 비행기에서 일한다면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며 틈틈이 한국어 능력을 키웠습니다. 졸업 후 타이 항공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 노선에 배정되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타이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며 많은 한국인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제게 늘 즐거움을 줬어요. 특히 한국인 승객들의 기내 매너에 감동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륙 직후 심한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승객들이 당황할 법도 한데 한국인 승객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또 다른 때는 연세 지긋한 할머니 승객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국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태국의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렸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태국이 더 기대되는구나. 고마워. 그 순간 제가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태국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하고 태국어로 인사를 건네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두 나라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부부와의 대화예요.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어요. 동시에 한국인들이 태국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인 승객들 중 일부가 태국이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관광지나 음식에 대해 묻던 분들이 갑자기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한 승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싫어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태국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라도 있니?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벤코리아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한국을 보이콧한다는 뜻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싫어하게 된 걸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과 태국,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도 찾아보고 태국 소셜미디어도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 확산, 한국인 관광객 줄어들어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어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비행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알아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기사들은 마치 태국 전체가 한국을 배척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제품을 즐겨 사용했어요. 이 괴리감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뭐니? 처음 듣는데.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 이웃, 심지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벤코리아? 그게 뭐야? 한국을 보이콧한다고? 말도 안 돼.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한국 화장품 샀는데 여전히 인기 많아. 또 다른 친구는 난 요즘도 한국 드라마 매일 봐. 끊을 생각 없어. 라고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제가 직접 보고 듣는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일부 사용자들이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달고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한 게시물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은 우리의 좋은 친구인데. 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휴일을 이용해 방콕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카페의 손님들, 심지어 한국 음식점 주인분들께도 물어봤어요. 혹시 벤코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페에 한국 손님들 많이 와요. 다들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왜 그들을 싫어해야 하나요?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에도 가봤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한 노점상 아주머니께 여쭤봤죠. 요즘 한국 손님들이 줄었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여전히 많아요.
한국 손님들이 우리 가게 단골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게 실제로는 매우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들어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에서 정말로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뉴스를 보고 놀랐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돼. 그러다 우연히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호기심에 물어봤죠. 왜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을 봤어요. 거기서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지목되는 걸 보고 화가 났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실수였어요. 그의 말을 듣고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태국인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대학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는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소수의 문제일 뿐이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로 한국과 태국의 전반적인 관계가 나빠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소수의 문제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한국 언론에서 태국에 대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불법 체류 문제는 잘못된 일이고 개선되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태국 전체가 비난받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비행 중에 한국인 승객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 봤는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태국에 오지 말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제 주변만 봐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사실 태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 소수 때문에 태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야. 우리는 대부분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호감이 매우 크고요. 얼마 전에는 한 태국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발전 과정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뭉클해져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한국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겠죠. 불법 체류 문제 같은 건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양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가 훼손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비행기에서 만나는 한국인 승객들께 항상 이야기해요. 태국은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디 오해가 있더라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 방콕의 한 쇼핑몰에 갔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한 고객에게 물어봤죠. 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잖아요.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길을 걷다 보면 한국 음식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인기 최고예요. 제 동생은 친구들과 자주 한국 식당에 간다고 해요. 언니, 요즘 부대찌개가 내 최애 음식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한 번은 카페에서 옆 테이블 할머니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만큼 한국 문화는 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졌어요. 제 사촌 동생은 한국어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매년 입학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에 유리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태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태국 청년들도 많아요. 얼마 전 만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문화를 배우고 싶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존경심을 느낄 수 있어요. 관광 분야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인기 있는 목적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최근에 서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부산에 가보고 싶어. 물론 일부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고 존경하며 배우고 싶어 해요. 비행기에서 만나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죠. 정말 다행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이야기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환하게 웃으시며 고마워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만나면 특별히 신경 써서 대해요. 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점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간단한 태국어 인사를 가르쳐 드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관광객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요. 물론 가끔은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소수의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답니다. 사실 불법 체류 문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니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태도를 보면 오히려 희망을 느껴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전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혁신 정신을 본받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한국이 태국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열정적인 업무 태도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이런 경험을 통해 태국 사회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양국 간의 교류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물론 완벽한 관계는 없겠죠. 가끔은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 믿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만나는 한국인 승객들께 항상 이야기해요. 태국은 여전히 한국의 좋은 친구예요.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태국과 한국을 잇는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작은 오해라도 풀어나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자 제 삶의 보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국에 오세요. 우리의 따뜻한 미소와 아름다운 자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좋아요는 사연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